여러분, 돈 때문에 어떤 일까지 겪으셨나요? 정말 눈물 나는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마음을 담은 선물하는데 얼마씩 지출하시나요? 저는 선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품질과 그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물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하고 예쁜 선물은 누구나 받으면 좋겠지만 부담스럽거나 자주 쓰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비싼 선물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시나 망가지거나 할까봐 정말 특별한 날에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 없고 그 사람이 쓰기 좋은 것 위주로 선물을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심없게 정말 저렴하고 예쁜 코트를 선물 드렸거든요. 가볍고 소재도 좋았어요. 어렵게 발품 팔고 인터넷도 막 뒤져가면서 그런 걸 딱 찾았는데 저희 형님이 길에서 주워온 걸 선물하면 어떻게 하냐 하시더라고요. 제 정성과 마음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경험을 하니까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남편이 형님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시댁이 진짜 완전 뒤집어져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조금은 긴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좋은 추억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일 때 소방관이셨던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엄마가 힘겹게 저를 지켜주셨대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도 아빠 집에서 갈취해가듯 다 가져가 버려서 엄마는 거의 버티다시피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 엄마랑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대체 젊은 처자가 왜 그렇게 사냐고 할 만큼 고생하면서요. 주변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가에서도 조금 지원받아서 살았지만 이리저리 요금 내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엄마 약값을 내고 나면 정말 식비가 모자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음 같은 흰쌀죽을 주로 먹고 라면은 주로 나눠서 먹었어요. 그나마 엄마가 살아가실 때는 좀 덜했는데 엄마가 저를 낳고 산후조리도 잘 못한 상태에서 계속 차가운 방에서 있던 탓에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항상 죽음과 함께 있는 기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 집에 가면 항상 누워있는 엄마가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손도 더 차가워지고 힘도 더 빠져가는 손을 잡고 있으면 없던 걱정도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들을 불러드렸어요. 엄마는 그럴 때 많이 웃으셨거든요. 그렇게 잠깐이라도 웃고 나면 제 밥을 챙겨주시겠다고 조금씩 움직이셨어요. 아마 몸도 마음도 다 아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뿐인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그렇게 사라졌으니 저를 위해 사셨지만 정말 힘든 생명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사신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항상 공존하다는 걸 격하게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은 돌아가며 저를 맞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내가 왜 저 큰애를 키워야 하냐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싸우는 통에 저는 말하는 게 좀 불편하신 친할머니께서 키워주시기로 했어요. 엄마 쪽은 아예 가족이 없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셔서 저를 키워주시는 건지 제가 돌봐드리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훨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할머니는 표현을 자주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제가 노래를 해드리면 항상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예전보다 잘 먹고 살았지만 항상 비쩍 말라있다가 성장기가 되니까 식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할머니 반찬이 참 맛있기도 했고요. 몸에 굴곡도 생기고 2차 성징이 시작되니까 동네를 다니는데 점점 무서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루는 여러 명의 오빠들이 절 에워싸고 제 가방을 뺏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너 말 못하는 할머니랑 사는 애 맞지? 저번에 봤을 땐 말라깽이더니 너 점점 예뻐진다? 이 동네랑 안 어울리게? 야, 애 울겠다. 이 오빠가 할머니랑 너 먹을 맛있는 음식 좀 챙겨줄 테니까 나 따라와. 가방도 이리 주고. 왜 이러세요?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야, 동네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냥 끌고 가자. 뭘 설득을 하고 지랄이야. 제발 보내주세요.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만지지 마세요. 어쭈, 이게 어디서 앙탈을 부리고 지랄이야. 너 돈도 없는데 우리가 좀 보태주려고 하는 거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따라와.
이리저리 좀 만지게 해주면 너랑 너네 할머니 먹을 것 좀 챙겨줄게. 이런 게 위민 아니겠어? 제발 누가 좀 살려주세요!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청이 컸던 탓일까요? 지나가던 남학생이 제 비명을 듣고 어디선가 날라왔어요. 그 오빠가 오자마자 한 명씩 다 자빠져서 정리가 되었어요. 저희가 진술을 잘해서 그 이후에는 동네에서 그 남자들을 볼 수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도와준 오빠한테 꾸벅하고 인사를 했어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신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 내시고 울기만 하셨어요. 그 오빠는 이준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랑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돌아가려는 오빠를 할머니가 집안까지 불러서 밥을 먹고 가라고 챙겨주셨죠. 된장찌개에 나물들에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준서 오빠는 정말 맛있다고 해서 할머니를 웃게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많은 우연이 반복됐어요. 준서 오빠랑 그 사건 이전에는 크게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건 이후로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볼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너를 만났다. 약속 시간이 돼서 가는 길에 널 만났다. 항상 저런 말들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나 챙겨주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나가다 들렀다고 해놓고 한참을 저랑 얘기하거나 놀아주거나 맛있는 걸 챙겨와서 같이 먹곤 했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얼굴이 볼살이 포동하게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그 볼이 너무 귀엽다고 해줘서 살은 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누가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고 저를 그렇게 챙겨줬던 경험이 별로 없었다 보니 어색했지만 너무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오빠도 아빠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긴 한데 그래도 너희 집보다는 나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서로 나누면 기쁜 게 2배가 된다고 하면서 항상 단팥빵을 나눠서 먹기도 하고 라면도 나눠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좋았던 건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낡은 자판기에서 코코아 한 잔을 뽑아서 나눠 먹을 때였어요. 하루는 내가, 하루는 오빠가 한 잔씩 뽑아와서 같이 몇 모금 나눠 먹으면 그게 그렇게 달콤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아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 온기가 더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였기도 하고 오빠가 항상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전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애절하고 싱그럽고 마음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점점 제 심장 소리가 쿵쿵 하고 들리기 시작할 때 오빠를 더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빠 엄마가 새아빠를 만나서 같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별을 하는데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편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내줬어요. 가끔 선물도 보내줬는데 그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죠. 뮤지컬 표를 한 장씩 보내주었어요. 오빠가 용돈을 모아서 보내준 거라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봐야만 하겠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또 타서 결국 보러 갔답니다.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을 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대학 진학은 무리였기 때문에 전 돈도 벌면서 뮤지컬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호텔 서빙 알바도 해봤어요. 근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팅 모델이나 사진 모델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성장기 때 쑥쑥 커서 모델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너무 키가 커서 더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델하기에는 딱 좋은 체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을 쏠쏠하게 모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기름기 적은 고기를 사다가 카레랑 장조림도 만들어드렸죠. 할머니는 정말 기특해 하셨어요. 늘 몸조심해야 한다를 공책에 써서 보여주시면서 신신당부하셨고요. 그 쇼핑몰의 메인 모델은 아니었지만 아예 계약서를 써서 일을 하니까 기분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번 돈으로 뮤지컬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발성학원도 다니고 더 바쁘게 오디션을 보러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거기서 준서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변해버린 나를 못 알아보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오빠는 보자마자 나를 바로 알아봤어요. 꼬맹이 아가씨가 언제 이렇게 숙녀가 됐냐고 했죠. 오빠는 예전보다 더 멋있어지고 잘생겨졌더라고요. 몸에 근육도 많이 생기고요.
연락이 없어서 서운했다고 하니까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나서 집에 보러 가면 항상 집에 없어서 어긋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뮤지컬 무대 감독이 꿈이어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 조용하고 싱긋 웃기만 하던 애가 이렇게 자라서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한참을 옛날 얘기하고 즐겁게 번호도 주고받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불량 학생들에게 절 구해준 그날부터 오빠는 저한테 그냥 빛이고 따스함이었고 사랑이었으니까요. 오빠는 제가 알지 못하는 오디션 정보도 자주 찾아서 알려주고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정보도 계속 저에게 알려줬어요.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는 걸까 싶을 정도로 적당한 강도의 뮤지컬에 도움이 되는 알바들 뿐이었어요. 오디션 보는 현장에서 일하거나 뮤지컬 연습하는 곳에서 도와주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습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가 없는 알바도 만들어서 저에게 꽂아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리저리 인맥을 총동원한 결과였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길 가다 자판기 기계가 보이길래 오빠, 우리 어렸을 때 코코아 나눠 먹던 거 기억나? 그걸 어떻게 잊어?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나 그때 사실 2잔 살 수 있었는데 너랑 나눠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그냥 한 잔만 샀어. 우와, 이 오빠 완전 양아치네. 내가 코코아를 얼마나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근데 있잖아, 나도 그랬어. 추운 겨울에 걸어가면서 그걸 마시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 오빠 알잖아.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밖에 없어서 나 따뜻한 거 되게 좋아하게 된 거. 그때 나한테 따뜻했던 사람은 오빠랑 코코아뿐이었어. 아이고, 우리 어린이 그랬어요. 그럼 이 오빠가 따뜻하게 안아줄게. 이리 와. 오빠는 장난으로 안아주겠다면서 팔을 벌렸는데 오빠를 좋아하는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이때다 싶어 그냥 콱 안겨버렸어요. 참 따뜻하고 따뜻했어요.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모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심장이 세게 뛰더라고요. 오빠는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절 더 꼭 안아줬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공기도 잠시 어색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떨어지고 싶지는 않은 거? 고개를 들어서 오빠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불길이 확 치솟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까짓거. 냅다 뽀뽀를 갈기고 도망가려다 붙잡혔어요. 너 지금 뭐냐? 왜 네가 먼저 하고 그래? 이런 건 남자가 먼저 해야 하는데. 눈 감아. 설왕설래라고 하나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늘 코코아를 들고 같이 걸었던 그 길에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랑 키스했던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어렵더라고요. 만나고 나서도 입술만 보이고 괜히 부끄러워 눈 피하고 헤어지는데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 몇 시간 또 손잡고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수줍은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오빠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새아버지가 안 타시는 차를 끌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애정 행각들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23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직도 열심히 오디션을 보고 다니지만 항상 아쉽게 최종에서 탈락했어요. 뭔가 조금 아쉽다가 문제였죠. 저는 늘 이랬지만 오빠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뮤지컬 무대 감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민영아, 우리 결혼하자. 오빠, 나 제대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오빠는 그렇다고 쳐도 오빠 집에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나 어렸을 때부터 너를 보면 항상 지켜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나는 이제 준비됐어. 같이 살자, 우리. 전 어렵게 용기를 내서 오빠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긴장했던 것보다 오빠네 엄마 아빠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하나 없는 저를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영화에도 또 일상에서도 빌런 한 명씩은 꼭 등장하잖아요. 오빠의 이복 형이 바로 그 빌런이었습니다. 오빠랑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빠의 얼굴에 잠깐 어둠이 드리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빠의 동그랗고 따뜻해 보이는 눈과는 다르게 길게 찢어지고 냉정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자주 빈정거리고 말도 툭툭 내뱉더라고요. 자주 그랬었는지 다른 가족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였지만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각자의 사정들이 참 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형이 한마디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왜 저렇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애랑 결혼하려는 거야? 외모는 제법 곱상하긴 한 것 같은데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애 같은데? 아빠랑 엄마는 진짜 제가 좋아? 애가 착하고 바른 것 같아서 나는 좋아. 무엇보다 같은 업계 종사하니까 네 동생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잘 챙겨주면서 컸다니까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하긴 뭐 엄마도 아빠 인성만 보고 결혼했다고 하셨으니 비슷한 것도 같네요. 시끄럽다. 밥이나 먹자. 약간 상처받긴 했지만 제가 남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 들었지만 전혀 모른 척 행동했습니다. 맨날 저런 식으로 툴툴대는 소리를 하는 형 때문에 착한 오빠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형 앞에서 밝게 얘기하고 잘 챙겨주고 했더니 더 이상 제 앞에서는 그렇게 싫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거나 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애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빠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새엄마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시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살갑게 대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는 물었습니다. 우리 형 많이 곤란했지? 정말 미안하다. 어렸을 때부터 나와 엄마를 받아들이기 많이 힘들어했어. 마음엔 정도 많지만 시기심도 많고 불만이 많아서 나도 어렸을 때 좀 힘들었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너한테 편지도 보내고 한 번씩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너랑 지금 이렇게 같이 있어서 난 그게 너무 좋아.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어때? 아까 보면서 오빠가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 그런 오빠한테 내가 힘이 될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오빠한테 나는 버팀목도 돼주고 안식처도 돼주고 동료도 돼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돼줄 거야. 오빠는 지금처럼 날 계속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돼. 다른 건 난 필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간소하게 식을 마쳤습니다. 식이라고 해봤자 가족들 모아서 간단히 반지를 주고받고 사진 찍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당사자인 우리 둘은 정말 행복했어요. 대신 결혼 사진은 정말 예쁘게 찍었습니다. 오빠가 잘하는 포토그래퍼가 우리를 모델처럼 찍어주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진관 홍보 사진으로 써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흔쾌히 허락했는데 그게 도리어 저한테 플러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 모델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모델 섭외가 들어왔어요.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모델로 수입이 더 늘어나 버렸죠. 우리가 결혼하고 좋은 일들이 더 생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업계에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호재가 되어서 저를 도리어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도 열심히 뮤지컬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어서 뮤지컬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씩 비중 있는 단역을 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작은 역이라도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나서 가끔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곳도 생겼어요. 작은 역도 제게 주어지는 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경사가 생겼어요. 툴툴이 우리 형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법 똘똘해 보여서 회계사였던 형님은 잘 사는 집 아가씨와 선을 봐서 결혼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저희랑은 다르게 결혼식도 호텔에서 하고 청첩장도 그렇고 다 의리의리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딸을 낳으면 나도 우리 딸이 예쁘고 좋은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 닮은 딸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오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형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와 인성 모두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성형 미인에 자존심도 엄청 세서 자기보다 제가 주목받거나 어머님이랑 조금이라도 사이 좋은 꼴을 못 보는 것 같았어요.
저랑 어머니가 같이 웃으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이런 건 동서한테 맡기시고 저랑 얘기하면서 놀아요. 이러지를 않나. 제가 모델이라는 걸 못마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델이라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 다 지켜보는 데서 옷도 노출 심한 거 입고 좀 천박한 직업인 것 같아. 안 그래, 여보? 직업에 귀천이 없다잖아. 천박할 것까지야. 재수 씻는 데서 왜 그래? 아니, 그냥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웃고 표정 지어가면서 옷 벗고 힘들게 돈 버는 게 영 고급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동서도 그거 다 알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네, 뮤지컬 배우가 꿈인데 생활비 벌 목적으로 모델하고 있어요. 형님이 생각하시는 노출이 심하거나 야한 사진 같은 건 안 찍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리어 아주버님이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쩌다 저분은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서 또 저런 비수를 꽂는 말만 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을까요? 거울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자신이 했던 일을 타인이 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아주버님이 딱 그렇더라고요. 형님의 언행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아주버님은 점점 더 순하고 언행을 조심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혔구나, 마음의 생채기가 났겠구나 싶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는 시부모님들께도 툴툴거리거나 비수도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같이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인지 점점 살이 쭉쭉 빠지시더라고요. 아주버님 결혼식 피로연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형님이 마이크를 들고 저를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뮤지컬 단역을 전전하는 우리 동서가 어른들을 위해서 노래 한 소절 하면 좋겠다고 갑자기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다들 흥겨운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노래에 너무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노래할 수 있어야 그게 뮤지컬 배우인 것 같아서 내가 경로당에 초대받은 밤무대 가수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흥겹게 트로트도 불러드렸는데 앵콜 요청이 나오는 바람에 옛날 댄스곡도 불러드렸어요. 갑자기 시킨 노래라 정말 열심히 불렀는데 딱 한 명, 우리 형님의 표정이 정말 못마땅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다 좋아하셨는데 자기 혼자 불만에 차서 노래가 너무 삼류 같아 죄송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성스럽고 예쁜 결혼식에 이런 결례를 범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잠시 예식장 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졌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손이 동서라고 해도 저런 말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남편이 신부를 좀 잘못 고른 것 같네. 와, 살다 저런 신부는 처음 봐요. 자기 결혼식을 자기가 망쳐놓고 남 탓을 하네. 그런 분위기가 불편해서 중간에 고개를 돌리고 일어서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화풀이는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센스 없이 노래 불러서 내 결혼식 분위기를 다 망쳐놓으면 어쩌자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시켜서 생각나는 노래들이 별로 없었어요. 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노래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른들 나이에 맞춰서 부른 선곡인데 제 노래가 삼류라고 하신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들 때문에 몇몇 분들은 불편해서 나가신 거고요. 이런 상황이 황당해서 먼저 일어서서 나왔답니다. 싸움을 더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머리가 새하얘져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가 친척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제 막 결혼하는 형님의 부인을 뭐라고 하려니 정말 고민이 됐었대요. 그래도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형수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한 게 참 자랑스럽고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부인이 어디 가서 서러움 당하고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살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결혼식 사건 이후로 한동안 형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더 할 말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마음 다쳤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말도 정말 어렵게 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래도 부르고 어른들 웃겨드리려고 노래 불러준 제가 참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정말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몇 주 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더 시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얼마나 주변에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이 자랐으면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내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깎은 과일들을 보고 시어머니가 참 예쁘고 반듯하게 깎았다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마저도 시샘이 나셨는지 쿠킹 클래스 가서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뭐 깨끗하게 깎은 거 말고는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과일이야 뭐 먹기 편하게 깨끗하게만 깎으면 되지 않겠니? 아니 어머니 편하게만 하면 안 되죠. 갖출 건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아 어머님도 개못이라 그런가?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어머니도 쿠킹 클래스 다니신 적 없으시죠? 아 어쩐지. 그래 그럼 클래스가 다른 네가 과일 다 깎아서 내와봐라. 실력 좀 보게. 아니 어머니 이렇게 많은 과일을 저 혼자요? 쿠킹 클래스에 다녔으니 그 정도 실력은 될 거 아니냐. 아가 부족한 너는 나랑 같이 TV 보러 가자. 순간 형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과일을 깎다 말고 집에 가겠다고 앞치마를 벗어들고 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따라가실 줄 알았는데 다 체념한 듯이 그냥 과일을 드시길래 좀 웃기더라고요. 어머니, 재수씨 정말 미안합니다. 시샘도 많고 질투도 많아서 사이좋은 두 분 사이를 보니까는 자긴 거기 못 끼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저도 질투가 많은 편이라 서로 이해해주고 살 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아들 보면서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맨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험한 말로 두 분 상처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듣는 제가 다 민망하고 슬플 지경이었어요. 그냥 마음이 덜 성숙된 사람이라 그런 거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형님이 계모라고 하고 뭐라 해도 어머님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니까 조용히 힘없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가족 모임은 제가 모델 일을 한다고 화장을 하고 선물로 받은 옷도 챙겨 입고 간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옷이 참 잘 어울린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군살 하나 없냐고 이쁘다 해주셨는데 형님은 또 모든 시선과 관심이 저한테 몰리니까 이제 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제대로 걸칠 옷이 없나 봐. 협찬받은 옷이라고 그걸 그대로 넙죽 받아서 입고 온 걸 보면? 네. 요즘 옷이 많이 비싸서요. 아껴서 모아야죠. 애기도 가져야 하니까요. 아니 애는 나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거지. 자기는 지금 아무 커리어도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건 몸뚱이 하나인데 애 낳으면 몸도 다 망가져서 그나마 하던 모델 일도 못하게 될 텐데 괜찮겠어? 저희 아이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테니까 형수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제가 노가다라도 띄워서 키우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산후조리 잘하면 그렇게 몸 많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민영이는 늘 뭐든 잘했어요. 저랑 남편이 눈을 마주치고 웃으니까 형님의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속으로 너희들 두고 봐라 하고 칼을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날 가족 모임에서는 또 제가 오디션을 봐도 계속 제대로 된 배역을 못 맡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할퀴시더라고요. 그건 좀 울컥하고 서러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배역인데 합격했다는 문자가 온 거였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남편을 먼저 보여줬는데 관계자 번호가 맞다고 자기에게도 저장된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생각보다 큰 배역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덩치가 좀 적다 보니 발성을 계속 교정하고 애를 썼었는데 그 덕에 합격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좋아서 축하해주는데 형님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좋아하기만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형님이 제가 한 모든 행동을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일부러 더 신난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뮤지컬 연습을 시작했어요. 발성 연습을 제대로 해둬서인지 제 파트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만족스러워하시고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는 거에 더 놀라셨는데 그 상대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놀라더라고요. 그런 훈남 남편을 둔 게 너무 부럽다고 하셔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1층 로비에서 갑자기 저희 형님을 만난 거예요. 이쪽 업계 아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지인을 만나러 오셨나 했죠. 저를 보더니 급격하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동서. 어떡해. 여기에서 보네. 어머, 다들 안녕하세요. 저희 동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웬일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길래 이게 무슨 일일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인신공격은 역시나 시작되더라고요.
저희 동서 잘 좀 부탁드려요. 어릴 때 부모님 다 여의고 이 사람이 가정교육이나 뭐나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다 서툴고 그럴 거예요. 맨날 단역만 맡고 피팅 모델이다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대로 된 역을 맡았다고 해서 정말 놀랐답니다. 혹시나 패나 안 됐으면 좋겠네요. 배라니요? 민영 씨 때문에 연습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진 전혀 몰랐네요. 구김살 없이 언제나 밝아서요. 실력도 계속 늘고 있어서 차기작에 있는 큰 배역도 추천할 생각이랍니다. 굳이 형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앞으로 대성할 사람이니까요. 그럼 저희는 연습하느라 바빠서 가세요. 민영 씨 갑시다. 뭐야, 저 여자 왜 이래요? 민영 씨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냥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민영 씨, 요즘 목소리랑 성량이랑 다 좋으니까 그대로만 유지해. 내가 다른 무대 감독이랑 아는 사람들한테 꼭 민영 씨 다 추천해 줄 테니까. 형님이고 나발이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뭐 민영 씨가 감정이 없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뭐 저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교양이 하나도 없고 인간이 덜 됐다 인간이. 뒤돌아보니 형님은 그 말들을 다 들었는지 더 열받아 있더라고요.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더라고요. 가끔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한테 안 던져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 점점 형님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연습 때문에 바빠서도 그렇지만 가족 모임에도 몇 번 빠지기로 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형님은 더 잘 웃고 어머님께도 잘 해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식적이다 보니 어머님도 너무 불편하시고 거실에 형님만 남고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남편도 일찍 돌아왔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이랑 편하게 대화하고 스킨십도 편하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싫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를 무시하고 인신공격하는 수위는 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불편해서 가지 않을까 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 빠졌다 보니 시부모님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 나갔습니다. 일부러 형님께 공손히 인사하고 더 얘기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어머니 생신에 맞춰서 선물을 못 드릴까 봐 미리 제가 받은 코트를 좋은 가격에 구매해서 챙겨왔습니다. 전에 여러 번 쇼핑을 같이 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색깔과 디자인들을 봐뒀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건 싫어하셔서 가벼우면서도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예쁘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배역을 잘 해내서 다른 배역에 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시부모님께서 정말 당신들을 일처럼 좋아해 주셨습니다. 무대 올라가는 일정 때문에 제때 생신 축하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어머니 선물을 사왔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가격은 저렴한데 어머님께 꼭 어울릴 선물이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옷을 샀어. 세상에, 여기서 풀어보자. 엄마, 이 사람이 이거 사려고 근처에 있는 옷가게랑 아울렛까지 다 뒤져서 사왔어요. 근데 제 맘에도 쏙 들더라고요. 동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 길에서 주워온 것 같은 옷을 어머님께 선물하면 어떡해? 이런 디자인 어머님께 어울리지도 않고 쓰레기 같아. 아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말해봐.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듣자 하니까. 짝! 열받은 남편이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형님도 그 파워에 놀라서 순간 멍하시더라고요. 결국 맞고 나서 울고 불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때릴까봐 제가 남편을 꼭 붙잡았어요. 아주버님이 완전 지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재수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일어나.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너랑 한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도 더 이상 이런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결국 이럴 거면서 결혼할 때 뭐? 나를 이해한다고? 너랑 나는 비슷한 것 같다더니 이제 난 버리시겠다. 너도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아. 좋다고 하다가도 결국 질린다느니 성격이 별로라느니 이상한 말만 해대면서 다 갖고 놀고 버리잖아. 너는 아니라며. 그건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고, 네가 한 짓을 봐. 주변 사람 말로 다 상처 입히고 자기보다 좀 더 주목받거나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참을 수 없어 하고
그게 정도를 지나쳐서 피해망상에 빠져 있잖아. 그냥 자기 삶 열심히 사는 재수씨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일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회방 놓으려고 하고 안 되니까 로비에서 행패 부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당장 집에 가서 네 짐 다 싸서 나가. 너 같은 여자 다신 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전개였지만 남편이 형님 때린 건 다 잊어버리고 다들 멍하니 두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은 입으로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제가 부모님이랑 동생한테 온갖 비수 같은 말로 상처 입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상처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 입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고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도끼를 품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술 없으면 자지도 못하고 항상 진통제랑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더라고요. 치료가 우선인 사람 같아요. 가서 상황 마무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아들은 늘 두 명이었다. 상처가 많아 잘 우울해하는 아들 하나, 집에 마음을 못 붙여 맨날 놔두는 아들 하나. 나한테 너흰 둘 다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라도 화목하게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 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지? 예,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저라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준서야, 내가 정말 면목없지만 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제라도 형 노릇하게 잘 좀 봐주라. 나도 따뜻한 형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줘. 아빠는 아직 좀 밉지만 저한테 이런 따뜻한 엄마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말 안 했지만 친엄마가 바람나서 아빠 버리고 갔는데 저한테 그런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원망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효도할게요. 그리고 재수씨 늘 미안해요. 그리고 늘 고맙고요. 나중에 맛있는 저녁 한번 대접할게요. 우선 저 화상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봐요. 잘 해결하고 연락 주렴. 뭔가 알터니가 훅 빠진 것처럼 이상하고 또 따스한 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실로 이를 빼본 적 있으신가요? 이마를 탁 때리면서 이를 뽑으니까 그 통증 때문에 이 뽑은 통증을 잊고 뽑고 나서 웃어본 적 있었거든요. 꼭 그 상황 같았어요. 지금의 우리들처럼요. 부딪히고 터지고 혼란스럽던 밤이었지만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가족이 됐습니다. 절 길러주신 할머니는 노환으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뜨셨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슬펐지만 오빠라는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시부모님과 친데레같이 힘내야 하던 아주버님이 있어서 잘 넘길 수 있었거든요. 이제 할머니의 그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절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우리의 추측대로 협의 이혼을 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 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친정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혼자 되신 아주버님의 뒷모습이 영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사람 인연이 이어지려면 또 엉뚱하게 이어지더라고요. 뮤지컬 연습을 하고 동료랑 술을 한잔하다가 남편 연락을 받았어요. 어디인지 얘기했더니 남편이 찾아왔는데 아주버님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처음에 아주버님이 제 동료가 있어서 약간 낯을 가리시다가 활달한 동료 때문에 나중에 편해지셔서 같이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묘하게 둘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동료가 아주버님께 회계권으로 여쭤볼 게 있다고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느낌이 왔지만 더 물어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나중에 은근슬쩍 다른 사람 소개시켜줄까 물어보니까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처음 만난 술집 근처에서 서로에게 푹 빠져서 나란히 같이 손잡고서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지요.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번 가족 모임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아주버님이 제 동료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다들 엄청나게 축하해줬어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데려왔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재수씨랑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정말 잘 왔어요. 아우, 참 곱고 예쁘네요. 근데 얼굴이 꼭, 아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얼굴이 왜요, 예쁜데? 그래. 엄청 예쁜데 꼭 얼굴이 아니, 엄마 얼굴이 왜요? 답답하게 뜸들이지 말고요. 아니, 초면에 실례긴 한데 꼭 임신한 여자 얼굴처럼 예뻐서. 어머니, 임신한 여자 얼굴은 뭐가 달라요? 어떻게 예쁜데요?
하긴 언니 얼굴이 평소보다 뽀얗고 두리둥실하게 예쁘긴 하네? 그런 건가? 근데 그걸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 묘하게 뭔가 예쁜데 그렇게 확실히 찝어서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요간. 그리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갑자기 빛나는 흰 닭이 날갯짓을 막 푸덕푸덕 하면서 나한테 푹 뛰어들어와 안기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해서 보니 태몽이라잖아. 근데 둘째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첫째를 보는데 왠지 뭔가 닭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묘하길래 말이지. 많이 이해들아? 엄마,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도 어제 병원 갔다가 알았어요. 이 사람 임신 5주 차래요. 그치? 내가 한 방에 맞췄네. 아, 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나 이제 할머니 되는 거구나. 만세다, 만세. 아니, 할머니 되는 게 그렇게나 좋아? 하긴, 나도 정말 좋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둘째 며느리가 잘 들어오더니 첫째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줬네. 진짜 고맙다, 민영아. 이제 나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처복이 있으신 거죠. 정말 축하드려요, 두 분. 근데 형님, 육아는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니에요? 결혼한 저도 아직 아기가 없는데. 샘나서 안 되겠다, 여보. 빨리 우리도 아기 낳자. 우리가 좀 많이 급했어서 말이야. 다들 이해해 주세요.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미 이렇게 큰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허락이 뭐 필요하겠어. 큰애야, 이제 너 우리 집 며느리야.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다 만들어줄게. 말만 해라. 아, 다들 진정 좀 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 형 얌전한 척 하더니 애부터 만들어 오고 말이야.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할 건데 배불러 오기 전에 해야 하지 않아요?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만 예약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날 하려고요. 다들 일동 네를 외쳤습니다. 이 커플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든 초고속으로 다 해치우더라고요. 혼자여서 외로워 보이는 아주버님은 이제 생각도 나질 않더라고요. 아끼는 이 가정에 드디어 완전한 웃음꽃이 피었어요. 동료들 중에서도 정말 성격 좋고 털털한 매력의 소유자인 언니랑 아주버님이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아주버님도 솔직하고 애교도 있으면서 털털한 언니한테 한번 빠져서는 일에 집중을 못하실 정도였대요. 연락은 언니가 먼저 했지만 고백과 프로포즈는 아주버님이 먼저 박력 있게 하셔서 언니가 2번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성적이고 냉정해 보이는 외모인데 사랑에 빠지고 나서 아주버님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허전해하는 언니였는데 도리어 열정적인 아주버님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재주꾼이어서 노래나 춤은 물론이고 요리에 집안 청소의 달인이라 항상 아주버님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꿈이었대요.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얼굴이 진짜 동글동글 하시더라고요. 맨날 툴툴거리는 말투에 화가 난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얼굴이 찐만두 같으세요. 하얗고 통통하게 잘 쪄진 찐만두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도리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사는 게 참 그래요. 울다가도 웃을 일이 생기고 또 웃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사준 코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자주 입고 외출하시곤 합니다. 다 헤어지기 전에 빨리 더 좋은 코트를 사드리려고요. 더 가볍고 따뜻한 코트를 찾는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 같아요. 남편도 맨날 저랑 코트 보러 다니다가 코트 전문가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해서 한참을 웃었네요. 여보, 이건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00%라서 안 되겠어. 옆에서 듣던 점원의 놀란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데 아쉬워요. 점점 저도 이름이 알려져서 오디션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캐스팅되는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남편은 실력 좋은 무대 감독이 됐고요. 궁핍했던 제 어린 시절 덕분에 지금 저는 제가 가끔 너무 호강하는 게 아닌가 하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제가 지금은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보내고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도 진짜 사랑도 다 얻은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저는 특별한 굴곡 없는 가정에서 자라왔기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늘 애달프고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저희 남편과 어머니 얘기인데요. 제 일은 아니지만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어머니는 본인 말로는 예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젊으셨을 때에 아주 미인이셨다고 하네요. 남편도 그 부분을 인정하기는 했었어요. 그게 지금 와서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렇게 어머니는 자기 옛날 일을 자랑하시고 잘 나갔었고 예뻤었고 친정에 잘 살았고 하는 얘기들을 늘어놓으셨답니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옛날에 얼마나 미인 소리 듣고 칭찬이 잦아있는 줄 아냐? 하여간 어딜 가든 그렇게 남정네들이 줄을 섰어. 기철이 날 때만 해도 다들 아가씨인 줄 알았딘가. 배가 많이 안 나오고 늘씬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어디 여배우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 맨날 남자들이 아주 애 같아서 쳐다봤었지. 그런데 내가 아주 감자 한 주먹같이 생긴 네 아버지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놈이 사기 결혼만 아니었어도 이런 인생 안 살았어. 이렇게 한탄 섞인 말씀을 하시면 남편은 그 화제가 나올 때마다 씁쓸한 얼굴로 자리를 뜨곤 했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렇게 본인 외모 자랑을 하시면서 그로 인해 치명적인 잘못을 하신 것은 늘 은근슬쩍 숨기시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좀 지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듣고 아주 화들짝 놀랐답니다. 우리 엄마, 나 11살 무렵에 나만 놔두고 집을 나갔어. 그때의 기억이 나한테 너무 큰 쇼크였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직도 엄마랑 어색해. 그러고 15년 뒤에 연락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랑 나랑 셋이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쉽게 다시 안 열리더라. 초등학생일 때 집을 나가셨고 군대 다녀왔을 즈음에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관계가 쉬워질 리가 없잖아. 아직도 좀 그래. 이 말을 들으니 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는 듯 보였던 시부모님 관계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자기 아들이 늘 무뚝뚝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렇게 아버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고 사이가 썩 좋진 않으셨어요. 심지어 상견례하는 날조차도 목소리 높이고 싸우시는 통에 우리 엄마랑 친정언니도 되게 불편해했거든요. 특히 언니가 이 부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싶었어요. 있잖아. 니네 시어머니 좀 장난 아니신 분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상견례 자리고 앞에 사돈들도 있는데 저렇게 왁왁거리고 고함을 질러? 와, 나 저런 사람은 진짜 처음 봐. 영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 제부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니네 아버님도 사실 물 조금 한번 흘린 것 같고 뭘 그렇게 큰 소리를 들으셔야 하냐? 내가 다 무안하더라 진짜. 정말 언니의 말 맞다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게다가 결혼식장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본인이 주인공 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고 혼자 주례사 비슷하게 얘기를 길게 하시지를 않나 정작 아무 말도 안 한 우리 엄마가 더 창피해할 정도였어요. 손님들 보기 너무 추태라고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고 좀 지나서 남편이 지난날의 상처를 저한테 오픈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가서 나란히 자기 부모님과 함께 있고 그런 모양을 저한테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렵 때에는 저도 잘 안 갔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대단히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당시 어머니는 나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랍시고 저한테 종종 전화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제가 아들인 우리 남편보다 먼저 전해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나 네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안 살 거다. 따로 나가 살 거야.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기철이 녀석은 듣고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나니까 네가 좀 잘 설득시켜주라잉, 알았지? 네? 이혼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런 말만 대뜸 던져놓고 아버님과도 온전히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옮겨 사시는 집 주소 정도는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미 그 부분에서부터 어머니는 이혼을 이전부터 계획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 아무리 전화 시도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는 자꾸 이상한 부분에서 뚝심을 고집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 결정한 건 안 바꿔. 니네 아버지랑 안 살 거야. 그런 줄 알아라. 이러면서 다짜고짜 이혼 진행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고
집 세간살이도 3분의 1이 비워져 버린 것을 확인하신 뒤 너무너무 충격이 크셨어요. 본인 자영업 때문에 나가서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는 발빠르게 집에 있는 본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더군요. 남편은 이때 저에게 길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에 빠져 떠듬떠듬 전하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딴에는 애 어릴 때 무작정 집을 나가서 10몇 년이나 연락이 없던 부인을 받아줬던 건데 그때는 이혼한 것도 아니었어. 주기적으로 연락은 했대. 내가 알기로 그때도 엄마가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는 걸 아버지가 받아주질 않았나 봐. 나를 생각해서 말이야. 당시 엄마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걸어왔고 한 집에서 우린 쭉 계속 살고 있으니 그냥 아버지는 쉬쉬했던 거야.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 짠해서 어쩌냐. 엄마 받아주고 살면서 평생 살림이나 뭐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저렇게 성질만 내는데 그래도 데리고 살았는데 말이야. 결과가 이 모양이네.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대체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득 한 단어가 떠올라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전에 어머니가 툭하면 사기 결혼했다고 하시던데 그건 뭐야? 당신도 아는 얘기야?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힘들게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사기 결혼이야. 따지고 보면 엄마가 사기친 거지.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집안 아들인 줄 알고 엄마가 그렇게 매달려서 결혼했대. 사실 아버지는 뭐라 얘기한 것도 없어. 좀 사는 집 친구랑 어울렸을 뿐인데 엄마가 멋대로 착각한 거야. 그래놓고 엄마도 외갓집이 비슷하게 잘 사는 척 갖은 공을 들여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아버지 많이 노력했어. 엄마 욕심이 끊이질 않고 어릴 때에도 툭하면 생활비 흥청망청 쓰고 하는데 아버지가 노력해서 연립해서 그 당시 빌라까지 이사를 갔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뚝딱 빚까지 지고 사라져버리고 용케 아버지가 그때에도 이혼 안 하고 참아준 거라고. 오롯이 자식 하나 때문에 말이야. 이런 아버님을 두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냈으니 더 이상 본인이 참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원룸인지 뭔지 얻어다가 세간살이를 챙겨서 나가버리셨고 이혼 안 해주면 가만 안 있겠다는 요구를 하셨더군요. 아버님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혼에 응하셨고 얼마간은 저와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계속 들여다봤었어요. 순식간에 호라비가 되어 그 집에 혼자 남으셨고 그리고 세간살이를 들고 나와버렸으니 그 비어있는 공간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반찬하는 김에 같이 해서 갖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 사실 듣고 얼마나 안쓰러워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니네 아버님 너무 안 되셨다. 아니, 니네 시어머니는 무슨 그 나이에 새삼 이혼이래? 뭐 부부간의 사이는 부부만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다 늙어서 그런 통보 이혼은 또 뭐야. 상견례 때 보니까 아주 남편을 쥐잡듯 잡더만. 내가 볼 땐 니네 아버님 좋은 분 같던데 참 마음이 안 좋다. 니네 할아버지 장례 때도 와주시고 니네 아빠 손도 잡아주시고 그때 인상이 엄청 좋았단 말이야. 니네 아빠도 사돈어른 괜찮은 분 같다면서 장례식 때 몇 번을 얘기했었어. 엄마 말 맞다나 우리 아버님은 저희 친정할아버지 장례 때 오셔서 엄청 깍듯하게 그리고 참 따뜻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대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정어른들도 비슷한 감상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저 역시도 당연히 아버님을 좀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님은 쏙 우리의 방문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나는 놔두고 그냥 니들 볼일 봐라. 한창 젊은 애들이 무슨 노인네를 챙긴다고 그래. 니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나한테는 내가 부르면 그때 나와. 냉장고에 아직도 저번에 갖다 준 반찬을 안 먹어서 남아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부담 싫어. 오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그러시면서도 저희가 가면 은근 말씀이 많아지세요. 뭐 저희가 와서 좋다 이렇다 말씀은 아니고요. 뉴스를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오는데 뭐가 어쩌고 그랬고 집 앞에 무슨 꽃이 피었다는 둥 자잘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진짜로 우리가 오는 게 싫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아버지 딴에는 미안한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엄마도 없는 자기를 챙겨주려고 마음 쓴다는 걸 아시는 거지. 아버지 맨날 저래. 나 키울 때에도 엄마 없는 애인 거 티 안 나게 그렇게 노력했어. 일하면서 살림도 다 하고. 나 군대 갈 때에도 아버지 혼자 따라오시고 면회도 오셨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차마 아버지 앞에서 울 순 없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그래도 내가 아들이라서 다행이래. 부모가 한쪽만 있는데 그나마 성별이라도 같아야 더 위로가 된다나. 내가 딸이거나 아버지가 엄마였으면 서로 힘들었을 거라고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 인자하신 아버님의 옛날 풍경이 저도 모르게 절로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있어 참 단단하고 힘있는 친구 같은 존재셨어요. 일찍 결혼하셔서 얻은 아들이다 보니 나이도 환갑을 넘긴 지 오래되지 않으셨고 어찌 보면 한창 창창하실 나이인 거죠. 그래서인지 저와 남편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답니다. 적어도 한 4, 5년 안에는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릴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세상사는 늘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그것도 조금의 예고도 없이 도둑이 들이닥치듯 아주 갑작스럽고 당돌하게 말이에요. 그날은 저도 바쁘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이 갑작스레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었어요. 저도 참 별일이다 싶었죠. 오늘은 전화로도 해도 되는 일이고 오전에 외근도 있어서 그럭저럭 재택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있으려고. 아, 맞다. 외근 가는 길에 잠깐 아버지한테 들렀다 갈래? 남편의 말은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전날 해둔 오이 소박이와 반찬들 몇 가지,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치를 들고 남편은 아버님 댁에 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현관 신발장 부근에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발견했고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정말 물살을 타듯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버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님을 발견했을 무렵에 이미 심정지 상태셨고 어떻게 이처럼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답니다. 순식간에 장례를 위한 빈소가 차려지면서 이 얼마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내내 놀라있고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울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 빈소로 가족들이 드나들기 시작하고 우리 친정가족들도 오고 그러던 와중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저도 가슴이 아프고 애처롭던지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외아들 혼자인 남편은 장례를 위해 여전히 결정할 게 있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나마 이성을 갖고 있는 제가 옆에서 처리를 해야 했어요. 틈만 나면 울음이 나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며 이래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사람의 피를 말리구나 싶었답니다. 그나마 저희 엄마와 언니, 아빠가 남편을 좀 챙겨주고 있던 차에 저 역시도 떠올리던 생각을 엄마가 바로 한 줄로 정리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영주야, 네 시어머니는, 네 어머니는 안 와보신대냐? 저기 엄마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셔. 내가 문자는 보내놨거든. 근데 연락이 없으시네. 그러자 엄마는 순식간에 입이 딱 벌어져서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우리 남편을 보고 겨우 말을 아끼고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귀에 아주 재빠르게 속삭였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대체. 암만 그래도 남편이잖아. 아니 남편이었잖아. 같이 산 시간이 얼만데 최근에 이혼했고 그전엔 남편이었던 거잖아. 적어도 한 번은 와봐야지. 일생의 원수라도 이러진 않겠다. 한서방 너무 불쌍해서 어쩌냐 진짜. 그러면서도 엄마도 말미에는 너무 안 되고 눈물이 나는지 눈가 주변이 벌개지시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도 몰래 나가 어머니께 전화를 한참 걸었고 한 4통째 걸어서야 받아주시더군요. 제가 사정사정하고 제발 좀 와주시라고 하도 빌고 비는 통에 아주 느지막이 갑작스럽게 오셨어요. 남편은 제가 설득해서 오신 사실은 모르고 그냥 여러모로 슬픔에 차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다가 가셨고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을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아버님 같은 분과 인연이 되셨던 걸까?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장례를 다 치르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 남편은 어머니가 다녀가신 것에 대해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도 점점 흐려지고 멀어지겠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폭탄 발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 말을 한 당사자는 또 어머니였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걸고 애타게 찾고 제발 이혼을 멈춰달라 혹은 아버님 장례에 와달라고 안달할 때는 듣지도 않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자기 필요에 따라 저에게 불쑥 전화를 해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예, 나 혼자 살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 니들이랑 같이 사는 걸 생각해보는데 너는 어떠냐? 기철이는 네가 좀 설득해주고 아마 잘 얘기하면 그러자고 할 거야. 나 여기 혼자 사는데 별의별 아저씨들이 득실거리고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너가 얘기 좀 잘 해봐라. 어머니는 이렇게 대뜸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대략적인 동네만 알 뿐인데 본인 거주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당연히 전 안 내켰어요. 그런데 아마 이때부터 제가 어머니가 좀 싫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갑작스럽게 자식네 부부랑 살아야겠다며 이유를 이상하게 대시더라고요. 봐라, 네 아버님도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냐? 갑자기 저렇게 혼자 노인들은 가기도 하는 거야. 뭐 노인네라고 부를 나이도 아니었지만 말이야. 하여간 우리 또래 사람들은 혼자 살게 두면 안 돼. 나도 갑자기 혼자 있다가 가버리면 누가 나를 와서 거둬가냐. 나중에 불효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일찍이 살림 합쳐서 같이 살다가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사는 거. 거시간 길게 끌지 말고 당장 오늘 기철이한테 물어봐라. 나 얼른 여기 집 정리할 테니까. 이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가시게 된 상황에 대해 솔직히 저는 어머니한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시기도 했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으로 더 악화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찍 가실 상황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 딱히 전혀 슬픔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걸 갖다가 본인의 노후를 편하게 할 용도로 예를 들어 말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남편한테 말하면 당연히 거절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 거절 의사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전해야 하나 골치 아프던 중 남편은 전혀 예상 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오시라고 해. 길겐 나도 모르겠고 얼마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는 이때 너무 놀라서 말이 시원스레 나오질 않았어요. 어머니 모시자고? 이처럼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답을 들으니 달리 반격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말이야, 나 지금 마음 안정이 잘 안 돼. 아버지 그렇게 보내놓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 장례 때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아직도 다 못 토해놨나 봐.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지. 나한테 있어서 아버지랑 엄마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당분간은 그래. 엄마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를 보내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엄마까지 뭐가 시끄러워지면 나 진짜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당신 많이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조금만 봐주라.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대책이 달리 없었어요. 그냥 크게 뭐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림을 합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우리 부부가 쓰는 안방 말고 노는 방이 하나 있어서 그쪽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방을 드린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버릴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니까 노인네 거슬리니까 뒷방에 가두는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영주 표정 봐라. 뭘 당황하고 그래, 농담인데. 이때 너무 느낌이 좋지 않고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은근슬쩍 장난하듯 쓱 먹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했어요. 우리 친정가족들은 무슨 시어머니랑 살림을 합치냐며 당황스러워했고 저도 더 길게 사정을 얘기하긴 불편해서 그냥 입을 닫았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은 어머니께 딱히 마음을 열진 않더라고요. 본인은 처음에 어머니 말에 따라 같이 사는 걸 수락했지만 어머니를 볼 때마다 힘들게 살다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났나 봐요. 저는 저대로 불편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 두 사람의 자식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참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정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왜 이때 참고 남편한테 말을 안 했던 건지 이 정도면 말을 했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저기 어머니 이거 드신 거는 담궈두시지 말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럼 벌레 생기는 거라.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을 탁 자르고 할 말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 왜? 네가 치워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주방에선 손에 물 안 묻힐 생각이었어. 다 늙은 시애미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지? 요즘은 거꾸로 며느리들이 그렇게 할 말을 한다더라고. 영주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먹은 거 뭐 얼마나 먹었다고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어머니의 이런 말은 안 그래도 좀 예민해진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냉장고 하나하나 손대고 하기 너무 피곤했거든요. 주방 살림도 다 제가 정리해두고 힘겹게 출근길에 올랐고 그러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 일찍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꺼내 먹은 반찬들이 냉기가 전부 빠진 상태로 미지근하게 식탁 위에 있었고 밥과 국그릇, 식기류들은 왜 그렇게 많이 꺼내다 쓰셨는지 전부 설거지통에 대충 담겨져 있었어요. 기껏 깨끗하게 치우고 나온 주방에 대한 보람도 없이 안 그래도 속 메스껍고 불편한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을 더 길게 이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받아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게 답답하고 역하게 느껴졌던 저는 집에 있지 않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엄마는 뭐 때문에 왔냐고 캐물으시는데 제가 자세히 말 안 해도 이유를 짐작하시더라고요. 너 네 시어머니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아니 임산부 며느리가 있는데 집에 아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진짜. 어디 엄마가 좀 나서줘?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렸고 엄마 집에서 엄마 밥을 먹고 좀 잔 다음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저를 붙잡고 집에서 마구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날따라 남편도 늦어서 집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예, 너는 아까 말도 없이 나가버리더니 이제 오면 어떡해?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아니 너 말이야 내가 안 치워놨다고 골탕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지? 여태 쫄쫄 굶었어 내가.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빨리 밥 차려라 얼른. 진짜 지금 그릇도 씹어 먹을 판이야. 와, 저는 이때 겨우 집에 들어와서 얼른 씻고 어머니랑 안 마주치고 자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밥을 차리라니요. 여전히 안 치워진 식탁 위와 싱크대는 비로소 벌레들이 날아들었고 거실은 완전히 어머니가 다 차지하셔서 남편이 사둔 과자들도 다 까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놈의 밥을 못 먹었다면서 봉지랑 음료수 다 뜯어 드시곤 밤 10시가 다 되어 차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어지간히 호르몬 변화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일이 이런 걸로 따지고 싸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머니, 저 못해요. 너무 힘들고 지금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먼저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문을 닫았고 뒤에서 뭐라 쭝얼거리는 소리가 짜증나서 잠그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게 그렇게 꼴사납고 못 견디게 싫으셨나 봐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자버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는 눈을 부랴리며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잠그고 자버린 탓에 밖에서 잠들었던 남편도 난감하게 서 있었고요. 야, 너 아주 안방마님이라 이거냐? 시애미가 밖에서 쫄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문 잠그고 안방에 들어앉아서 안 나오고 귀 막고 입 막는 거 봐라. 아주 보통 요망한 게 아니야 진짜. 뭐 느끼는 거 없어 너? 이런 상황까지 치다르니 저는 너무 화가 치밀었고 밥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주방 쪽을 보니 치워져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남편이 치운 거였고 남편도 이때 피곤했는지 이러는 거예요. 에구 여보 왜 문을 잠궜어? 나도 안방 못 들어갔네. 일단 내가 어제 새벽에 와서 다 치웠어. 밥 먹자 우리. 그러는데 저는 순간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나보고 차리라는 거야? 나 몸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차려 먹을 거면 당신이 해. 그러고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는 가방을 들고 쯧쯧거리며 계속 제 뒤에 욕을 해대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나가버렸어요. 곧장 남편이 쫓아와서 태워준다 했지만 거절하고 나와버렸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와 있는 동안에도 전화를 해서 피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싸움을 거는 거냐, 기분 나쁘다, 사과 받아야겠다, 임신한 게 아주 유세다 하면서 말이죠. 너무 짜증이 났지만 기왕 어머니랑 얼마간 살기로 했으니 적당히 무시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정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 심부름거리로 주고 임신해서 힘든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앓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꾸 뭔가를 시켜댔어요. 그리하여 저는 큰 결심을 했고 이 상황이 계속되고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결국 어머니랑 대놓고 싸운 거죠. 제가 선을 정해두고 이런 선 이상으로 넘어오지 마셔라 하고 통보했어요. 저 집에서 어머니 밥 못 해드려요. 저도 못 먹고 계속 토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남편도 음식 냄새 역할까봐 밖에서 먹고 오는데 어떻게 저한테 밥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아서 힘드니 집에선 좀 편하고 싶어요. 들어오면 저는 저대로 방에서 쉴 테니 이것저것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여기에 곱하기 한 1000배로 살을 붙여 남편에게 거짓말로 험담을 하셨더라고요. 급기야 남편이 전화해서 저에게 진위를 묻더라고요. 어머니의 아주 비열한 요구사항과 함께 말이에요. 당신
엄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나도 참 난감하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했어? 엄마가 자기는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안 힘든 줄 아냐고 막 우시네. 다 필요 없으니 따로 나가 살고 싶다면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잘도 말을 만들어내서 저에 대한 모함을 잔뜩 하셨더라고요. 결론은 서러워서 못 살겠으니 따로 나가 살겠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 니네가 돈을 보태라. 자식이면 도리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창 부글거리고 있을 때 더 큰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이 와중에 우리 엄마가 집에 잠깐 들렸었나 봐요. 하필 저랑 남편 둘 다 없을 때. 안 그래도 저에 대해 벼르고 있던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해 벼르고 있던 우리 엄마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 둘이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불타오르듯이 번져 결국 너나 할 거 없이 엄마며 어머니며 다 남편한테 전화해 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엄마와도 싸움이 붙은 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저한테 험담을 하셨으니까요.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나한테 빠락빠락 따지고 뜨는지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배웠어. 네 엄마가 딱 그렇더라? 나보고 나가래. 뭐 염치가 없다나? 네가 얼마나 네 엄마한테 내 욕을 했으면 그러겠어. 아유 기철아. 엄마 서럽다. 엄마 서러워. 전 이때 당연히 사실이 아닐 거란 생각은 했지만 엄마한테 확인해봤어요.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어머 말도 안 돼.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웃기고 있네 그 여자 진짜. 자기가 나가고 싶은 거 아니고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집 좀 산다고 들었는데 딸이 며느리돌이 못하고 있는 거 아냐고. 그럼 돌이라도 하게 친정에서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그게 뭔 소리야. 자기는 며느리 때문에 서러워서 나가 살 거라 그러더니 돈 달라는 소리인 거냐? 안 그래도 난 너한테 전화해보려고 했어. 진짜 기가 막힌다. 상황은 이렇게 흐르고 흘러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런데 집을 얻어드리겠다고 보탤 돈은 더더욱 없다. 이거였고요. 남편은 제 말은 일단 귀로 듣긴 했지만 그대로 흡수시키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이러니 저도 한계가 처음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까지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건지 문득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고 있고 뱃속에 아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버티고 있는 짐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걸 나까지 같이 짐을 나눠서 메고 지고 가야 하잖아요. 얼마가 너무 허탈하고 답답한 날들을 냉전 중에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엉뚱한 데에서 어떤 실마리랄까? 이렇게 꼬여온 모든 실타래의 시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건지 저도 신기하지만요. 그날은 제가 밤에 물을 마시러 잠깐 거실에 나왔을 때인데 거실 벽시계로 한 2시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방 안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서 순간 저도 모르게 벽 쪽에 붙어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그냥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였고 이 시간치고 너무 또렷하게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대체 뭔데 이 시간까지 앉아나 싶어 짜증스럽게 발길을 돌리려는 차.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환갑 좀 넘으신 우리 어머니 입에서 또렷하고 확실하게 자기야라는 말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두어 번 연거푸 들었을 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달아서 콧소리와 함께 퍼져나오는 그 단어를 들어보니 점점 확신이 차오르더군요. 대체 그 시간에 누구랑 그런 단어를 갖고 줄줄이 이어가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완전히 방문에 붙어서서 귀를 정말 문에 바로 대고 대화 내용을 들어봤어요. 어머니는 건너 안방에서 아들 부부가 자고 있는데도 아주 볼륨을 크게 올리셨더군요. 맞아 자기. 아니 근데 대체 언제까지 걸리는 거야? 그놈의 한탕이 속아 넘어간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자기 근데 혹시 연자 그년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도 누가 봤다 그러던데. 자기랑 같이 뭘 먹고 있더래. 아니야? 그래 아니어야 해. 맞으면 나는 자기랑 연자 둘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연애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남녀의 대화였고 좀 더 귀를 붙여서 집중해보니 남자 목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전화 건너편으로 누가 들어도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가 묵묵직하게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들려오더군요.
그러니 너무 놀라 입을 흡 막고 급기야 다리에 쥐가 나서 살살 끌며 방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는 본인이 자기라고 부르는 그 할아버지랑 계속 통화를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뜬 눈으로 잠들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내내 속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어머니도 엄연히 이혼하신 상태이고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버님이랑 이혼하신 뒤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금방 너무 태연하게 자기라고 부르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지 않겠나요? 심지어 아버님한테는 그런 호칭을 쓰신 적도 없어요. 늘 이 사람 이 인간이라는 지칭밖에 안 하셨거든요.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니 너무 불편해서 참고 있던 저를 이런 근심거리를 덜어주시려는 건지 어머니는 며칠 뒤 곧장 개방을 해버리셨지 뭐예요. 다름 아닌 그 전화 속 자기의 주인공, 그 연문 많은 먼 할아버지를요. 우리 집에 불러서 떡하니 거실에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날도 제가 먼저 왔으니 망정이지 남편이랑 동시에 들어왔다면 남편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한테 인사하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사람이 이래요? 인사해. 네 시아버지다.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 좀 이따 기철이 오면 같이 말할 건데 일단 너부터라도 깍듯이 고쳐 불러들어라. 그러자 그 할아버지도 어머니 옆구리를 짜증스럽게 치면서 뭔 아버님이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반응에 더 열불이 나셨는지 왜 아니냐고 거기서 또 둘이 싸우고 앉아있는데 정말 저 곱게 애를 낳을 순 없는 건가요? 임신한 내내 너무 속 시끄러운 거예요. 대충 물 마시고 안방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랑 그 할아버지는 서로 그렇게 엄청 막역하게 좋아 지내는 사이 같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고 그 할아버지는 약간 귀찮은 일에 꼬인 마냥 앉아있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할아버지 느낌은 아니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번들번들 하신 게 그 또래분들에게는 여심을 사로잡는 인상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열을 올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해괴하고 보기 안 좋았죠. 뻔히 저한테는 아버님이란 존재가 큰데 무슨 다짜고짜 시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냐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사건은 크게 터졌고요. 이후 남편이 들어와서 일이 커지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잠든 사이 밖에서 목소리가 마구 크게 오가길래 순간 깼거든요. 놀래서 나가보니 남편이 뭐라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 무슨 대뜸 이 할아버지. 아니 엄마 말대로 아저씨. 그래 근데 무슨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싫다고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어머니는 걷다 대고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연한 걸 요구한다는 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 니네가 안 된다며. 그럼 나는 니네랑 살아야지. 부모인데 따로 나가서 살기도 못 해줄 거면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럼 니네도 같이 사는 거지.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몇 번이나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머니는 이때 방에서 쓱 나온 저를 보시더니 아주 잘 됐다는 듯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 봐.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쟤한테 무시당하면서 온갖 서름 당하고 죽을 만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뎠다고. 그러니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런 줄 알고 이제부터 저 안방 좀 비워라. 노인네 둘이 있으려면 저 뒷방은 너무 좁고 아주 승질 나 죽겠어. 니들만 맨날 굴속마냥 들어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노인네 모시고 살 거면 제대로 공경을 하란 말이야. 어머니는 마치 우리가 안방을 쓰는 게 그동안 안 입고 왔다는 듯이 게다가 무슨 서름을 저한테 그렇게 겪으셨다고 죽을 고통을 당했다고 오바를 하시는 건지 무작정 안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맹세코 여기에 쓴 내용 말고 어머니랑 다른 트러블은 없었어요. 그것도 어렴풋이 남편은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남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난리를 쳤고 그걸 옆에서 도라르방 마냥 멈춰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같이 껴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옥순 씨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힘들게 사는구먼. 그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도무지 안 나설 수가 없네 진짜. 그러니 땡땡동에 살 때도 돈 한 푼 안 보태주고 힘들게 살게 했지. 그런데 여기서 너무 어이없게 어머니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재씨.
그건 자기가 그때 땡땡동 투자한다고 빼달라고 하니까 내가 돈이 없던 거지. 그건 일단 빨리 돌려줘야 하는 돈이에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해야지. 아무튼 계속 말해봐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한테 삿대질러를 하려는 것을 남편은 재빨리 낚아채서 다시 물었어요. 잠깐만요. 뭐요? 무슨 돈? 엄마 그 집 나올 때 돈 빼서 이 할배 준 거야? 아니, 엄마 돈 없다고 계속 그랬잖아. 말해봐. 뭐야? 할배? 거옥순 씨 아들 말 험하게 하네. 나한테 할배라니? 아직도 밖에 나가면 저 여자만큼 젊은 아가씨들이 나한테 줄을 서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를 가리키면서 헛소리를 하니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아버렸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정황상 엄마 돈을 뜯어낸 듯하고 게다가 남편의 와이프인 저까지 들먹이며 여자 어쩌고 말하는 상황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달려든 남편 때문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엉겨붙어 남편을 떼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홀몸도 아니고 안 그래도 몸 무거운 저는 나설 수도 없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만하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마침 그날 밖에 비도 오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비 오는 날에 먼지 날 짓인가요? 아주 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 제발 그만해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오열을 하시질 않나. 난장판이었어요. 나중에 겨우 뜯어내어 떨어뜨려졌고 남편은 할아버지를 그냥은 못 넘긴다며 다시 캐물었어요. 할배 똑바로 불어요. 우리 엄마한테 얼마 뜯어갔어. 아니 엄마 다 미치겠다. 우리 엄마 언제부터 만났어요? 이때 어머니는 그렇게 얼마간 저희 집에 있으면서 아니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날까지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게 갑질을 하시더니 이때만큼 당황하고 처절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갑자기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철아. 너 사람 얼굴 죽사발로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해. 문제씬 그냥 그만 보내드리자.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물었어요. 대답하라고 할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빨리 말 안 해? 그 말에 이전보다 약간 주눅이 들어있으면서도 여전히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그 할아버지가 실토했는데요. 내용이 참으로 처참해서 같이 듣고 있기도 민망할 지경이더군요. 몇 년 됐지? 한 5년 됐나? 옥순 씨랑 그때 종로에서 그렇잖아. 그래 그렇게 됐을 거야. 이건 아마 물어보는 남편도 어쩌면 순간적으로 예감했겠지만 아마 그래서 물은 것이겠지만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 생활하고 계시던 때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저 할아버지랑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쉽게 말해 불륜이었던 거죠. 남편은 더 돌아버릴 뭣도 없었던 것 같지만 저는 그가 날아온 내내 그렇게 사람이 화가 난 건 처음 봤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막 천장을 보면서 괴성을 내지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악을 쓰고 이혼한 거야? 입에 달렸으면 말을 하라고. 아버지랑 살 때 아니야. 아니 진짜 이 할배 움직이지 말고 딱 기다려. 잡아서 쳐넣기 전에. 그보다 엄마 진짜 환장하겠네. 어머니는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멍청한 할아버지는 우리 남편한테 된통 당하고는 계속 긴장해서 움찔거리고요. 일단은 할배 일어서요. 꺼져. 당신은 나중에 처리할 거야.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더니 빨리 나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어깨가 푹 처져서는 계속 뭐라고 꿍얼거리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헌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말리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어디 가요, 문제씨? 있어봐요. 잘 설명하면 되니까. 잠깐만요. 내가 애들 야단을 칠 테니까. 이때 정말 우렁찬 천둥 소리 마냥 남편의 피 맺힌 소리가 공기를 쫙 갈랐어요. 엄마, 제발. 정말 기절 초풍할 만큼 큰 소리였어요. 새삼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집채만큼 컸다는 걸 실감했네요. 놀래서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편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남편 눈가 주변이 번쩍번쩍한 게 눈물 같은 게 맺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뭔 짓이야. 엄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이러고 있는 난리에 그 할배는 순식간에 문 열고 도망쳐버렸고 어머니는 뒤따라서 신발을 허둥지둥 신고 쫓아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뭐가 멈칫했는지 다시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서는 눈을 부릅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등을 팍팍 소리가 나도록 건드려가며 원망을 하시지 뭐예요.
이놈, 나쁜 놈. 새끼가 돼서 애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어머니는 되려 본인 아들한테 마구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자기가 낳아놓은 새끼인 아들보다 저깟 허접한 남자한테 빠져서 그 남자를 자기 걸로 못 붙들어 놓은 게 화가 나셨나 봐요. 남편은 눈을 감고 부르르 떨며 가만히 서 있는데 도저히 제가 옆에서 더 말을 걸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획 몸을 돌려 어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내 말 잘 들어. 엄마, 있잖아. 근데 이때 남편 표정이란 너무 참담하고 슬퍼 보여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울음이 올라왔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이제 막 죽기 직전에 군인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에 남편의 마음을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속이 얼마나 문드러져 썩었으면 저런 표정이 되어버린 걸까요?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엄마랑 나 이제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아까 저 할배한테 가. 뭐 이 자식아? 네가 흠씬 죽사발을 만들어서 쫓아낼 땐 언제고? 그러니까 가라고! 쫓아가라고! 그러고 남편은 마구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숨죽여서 옆에서 듣고 있는 제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나랑 아버지 버리고 갔잖아. 근데 다시 왔지. 엄마, 안 와도 됐어. 계속 엄만 안 왔어야 했어. 오지마, 이제는. 2번 다시 오지마. 그러고 끝내 밀어내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더니 잠궈버리더군요. 어머니 역시 당황하고 놀란 얼굴로 밀려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쾅쾅 발로 차대는데 끝끝내 남편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대로 발을 슥슥 끌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에 퍽 하고 쓰러져 눕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문을 두들겨 대시다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잠을 못 이뤘던 건 남편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저와 남편, 어머니가 셋이 잠깐 같이 지내는 그 위태로운 일상 속에 이처럼 끔찍하게 마주해버린 현실이란 그냥 모두가 너무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 혹은 남편과 어머니 어느 쪽이건 가족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셋 중 누구 하나는 꼭 빠졌어야 했을 테고요. 남편은 그 상황 안에서 어머니를 지워버렸어요. 그 이유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 일생을 아내에게 상처받고 홀로 자식을 지켜냈던 아버님을 떠올렸을 때 남편은 더더욱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저한테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말해준 것은 없지만 남편의 행동을 볼 때 그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던 와중에 어머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잠깐의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무색하게 남편의 결정이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내용으로 말이죠. 너 말이야. 기철이 좀 잘 설득해봐라. 아니 그 나쁜 놈이 새끼가 엄마가 데려간 아저씨를 그따위로 만들고 엄마도 쫓아냈잖아. 걔 정신병 있나 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 아빠 먼저 보내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네가 말하면 될 것 같아. 걔가 마누라 말은 잘 들을 테니까 빨리 설득해서 나 좀 들어가라고 말 좀 해라. 나 여기저기 얹혀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중인데 불편해 죽겠어. 낮에 나 잠깐 쭉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라. 저는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한 걸 느끼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어요.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절대 들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와중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까지 왜 그러냐 정말 짜증나게. 그리고 나 돈 똑 떨어졌어. 가진 것도 없이 핸드폰만 주워들고 나와서 친구네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일단은 네가 한 100만 원만 좀 보내봐. 나도 사람 구실해야지. 기철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떻게든 돈 좀 보내줘봐. 여기서 화가 빡 올라온 저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전달하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대던 어머니가 완전 말문이 막히셨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건 맞지만 그렇기에 더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건 맞지만 아들을 어쩜 이렇게 곤란하고 괴롭게 만드세요? 이 사람 어머니 그러고 보내드리고 난 뒤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괴로워해요.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돈 빌려달라 다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이 사람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니 뜻을 들어드릴 수 없어요.
기철 씨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이제 어머니 연락에 다 만드릴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한 뒤 모든 걸 차단했어요. 이 뒤로 어머니가 뭔가 더 찾아와서 난리치실까 긴장했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다든지 뭐 다른 번호로 걸려온다든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정말 급하고 간절했다면 자기 아들한테 연락할 길은 열려 있으니 그리로 하면 될 거고요. 이후로 우리는 무던히 지내면서 아이도 잘 출산했고요.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된 이후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더군요. 우리 쪽 친정어른들은 남편이 너무 짠하다고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후로 조금의 흔적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어머니의 존재감이란 남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우리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